메인 사주를 보고 체질을 판단하고 그 체질로서 어떻게 나를 치유할 것인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기존의 그 빅뱅부터 어떤 감정 이런 부분까지 먼저 다뤘던 이유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나도 자연의 일부라는 그 부분으로 나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사주팔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빅뱅부터 쭉 다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체질은 기본적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니까 사오미 화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체질부터 얘기를 하면 임묘진에 태어난 사람은 목체질이라고 하고,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은 화체질이라고 하고, 신유술은 금체질, 해자축은 수체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계절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봄에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이 봄이니까 지금의 모습을 상상을 해서 내 몸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항상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이미 진 것도 있고 나무가 파파로 올라오고 뭔가가 음적인 부분에서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순환의 중간에 통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체질이라고 하는 거고, 목은 한난주습의 습을 관장을 해요. 그 다음에 화는 열을 의미를 하고요. 금은 조한 성격을 얘기를 하고, 수체질은 한한 성격을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난 계절을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의 기본적인 거는 기운, 양기가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의 계절은 이제 그 열로 가는, 여름으로 가는 어떤 중간의 계절이라서 양과 음은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있어요. 그래서 조습에 대한 부분에서 음중의 양이라고 해서 이제 습한 기운을 의미를 하고요. 또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예전에 빅뱅의 어떤 그 음양의 부분을 처음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를 양이라 하고 이거를 음이라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사상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에서는 또 음양을 나눴을 때 이제 큰 양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소음, 음의 기운에서는 양이 들어가서 소양, 태음, 이렇게 사상이 나온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는 작은 양, 이거는 태양, 큰 양에서 소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이거는 작은 그래서 소음, 태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태양은 이제 양만 가득한 그 기운이 있는 거를 이제 태양이라고 하고, 얘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소음은 역시 양에서 나왔는데 약간의 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한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기에 배속을 해요. 얘는 습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고, 얘는 혈의 기운을 관장한다고 해요. 태음은 음의 수체질을 큰 한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열이 다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열이 죽어 있는 상태는 활동성이 별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아마 제가 그 자연의 비겁을 얘기를 할 때
장래 세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세균의 어떤 활동성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물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열을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물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땅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땅 위에서도 어떤 세균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기운으로 보면 되는 거고, 여름에는 되게 왕성하죠. 그래서 이때는 그 뭐 곰팡이도 자주 쓸고, 그 다음에 음식이 상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떤 세균의 활동,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큰 태양의 기운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가을은 열이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지만, 그 세균들도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포자라든가 이제는 그 뭐 바이오필름 스스로 자기를 생명을 겨울을 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운들이 이제는 줄어드는 기운이라고 보면 되고, 수체질은 그 겨울에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조용해지는, 열이 어떤 활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그 계절의 체질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사실 기존의 그 이제마의 사상 체질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체질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 이자마의 사상 체질에서는 위에 어떤 토를 갖다 넣어서 화토농법으로 같이 뭐 화의 체질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자마의 어쨌든 사상 체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냥 내 몸은 나의 자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기존의 관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냐면, 어떤 관성의 그 감각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계절의 어떤 감각을 내 머릿속에서 신경들이 배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이제마의 사상 그런 체질적인 분류보다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런 체질 분류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으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기본적인 체질은 내가 태어난 계절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뭐 토 체질에 대한 부분도 뭐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토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계절에 다 들어가 있고, 토 체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양, 조습에 대한 부분이 평형인 그런 상태의 사람을 뜻하는데, 보통 자기가 태어난 계절에 그 장부가 더 큰 그런 상태를 보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이런 사람은 그래서 신선의 경제에 오른 신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계절의 어떤 기운을 받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항상 있고, 그 모자란 부분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주팔자를 보니까 어떤 오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목화토금수의 내용은 그 내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을 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행이 운행하여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을 오행이라 하고, 오행의 기본은 생장화수장이라는 부분으로 생명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떤 씨를 남기는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도 목의 기운, 화, 토, 금, 수 이런 그림을 또 그려놨어요. 그래서 천간의 개념은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어떤 생장, 화수장의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육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표현은 오행에 운행하여 나타나는 땅의 기후 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는 풍, 한, 서습, 조, 화라고 얘기를 하고 기를 붙여서 풍기, 한기, 서기, 습기, 조기, 화기 이 6개의 기운을 육기라고 하고 그 기의 형태로 지지의 어떤 기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배운 어떤 체질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목, 화, 금, 수 어떤 계절의 변화의 기운을 보고 있어요. 이건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요거를 잠깐 써놨는데요.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간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의 우운에는 그 주운과 개군이 있는데 주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운을 주운이라고 한다면 주운이 아닌 개군이라는 표현으로 날씨의 변화가 항상 동일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선인들이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의 기운이 올 때는 그 토운이 객기로 들어온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합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간의 합은 그 한예 쪽에서는 개군으로 표시를 하고 갑기년에는 토운이 들어온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을경합금에 대한 금의 기운은 우리가 합유를 알고 있는 부분은 똑같이 금운으로 온다고 보면 되고요. 병신에 대한 부분은 수운이 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임, 함, 목의 기운이 온다라고 보면 되고 목의 합, 화의 기운으로 객기가 온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을사로 표현을 하면 그 을경합 올해는 금의 기운이 온다라고 객기가 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목의 기운인데 이제 객기의 기운으로 금의 기운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금이 이제 극하는 부분이 금금목하고 그 금을 극하는 화기운 두 가지의 기운이 여기에서는 을목에서는 불급하다고 해서 기운이 약해진다라고 보면 화의 기운이 커지고 목의 기운이 커지는 그런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고 더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도 바람을 불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작년처럼 습한 어떤 그런 더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시원할 수 있다. 뭐 어떤 요런 개념에 오늘 주음과 개군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육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기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충의 개념으로 4, 5년에는 소음 군화의 형태가 오고요. 충미에는 태음수토, 인신에는 상화, 묘유에는 금의 기운, 진술에는 한의 기운, 사해에는 거름풍거. 이것도 같이 풀면 아까 똑같은데요. 을사년에 사화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 창궐하다 뭐 그런 의미고요. 얘는 경락으로 보통 육기는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통은 봐요. 그래서 목의 기운은 극하는 기운이 목국토. 그래서 올해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비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올해는 많을 거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알면 뭐 약재라든가 거기 비위에 좋은 그런 약재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양오행 어떻게 보면 이게 대운이잖아요. 오는 운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크게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내 체질에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해도 좀 늦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목극토라고 해서 지지의 개념은 경락을 타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락 부분도 이제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목체질, 나는 목체질이야, 뭐 화체질이야, 그 정도만 해도 내 몸을 판단을 하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체질 정도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묘지는 이제 목체질이라고 했고, 계절은 봄. 여기서는 이제 습이 기본 체질인데 겨울에서 음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습의 체질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화체질은 기본 여름이라서 열나는 것도 있지만 습한 기운을 가져서 열습할 수도 있는 체질이 있을 수 있고요. 가을은 기본이 조한데 여름에 여기를 받아서 조열한 그런 체질을, 조열한 상태가 이제 본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겨울은 한하면서 냉한, 그러니까 더 기운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로 내 체질이 지금 어떤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힘든 체질이, 제가 배울 때 한 10명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6, 7명이 다 화체질이었어요. 아픈 체질이. 그 이유는 이제 몸에 열이 많다는 거는 이제 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어떤 수분을 좀 날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열증으로 인해서 뭔가 염증으로 발달을 하고 그 염증이 장부를 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는 요 화체질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적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체질은 부분 많이 아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골골백세의 대표적인 게
수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아프니까 병원을 자주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골고백세의 대표적인 게 수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증으로 보면 아픈 사람은 좀 많아요. 그래서 수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화체질 같은 경우에는. 목체질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읽어보면 발생의 기세가 왕성하여 생명이 움트고 솟아나지만 한랭한 겨울에 한습을 머금은 시기. 그래서 뭐 인월에 태어나신 분은 한랭에 가까울 거고요. 진월에 태어난 분은 습 쪽으로 좀 가까울 거예요. 계절의 특징으로는 겨울에 한랭한 여기를 이어받아 지하는 차가운 냉기를 품고 있음. 지상은 태양의 따뜻한 기온을 내려받아 지하의 냉기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형상. 그래서 목의 기운은 어쨌든 화의 어떤 그 이동이라고 봤었을 때 추운 겨울에서 그 혈교 왕성한 그 화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체질, 화의 기세가 왕성하여 열기로 인해 만물이 성장하고 화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 그래서 만물이 성장하고 화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활동성은 제일 크긴 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주변하고 어울리는 부분도 잘 하고 또 잘 담아놓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때 뭐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그 오장육부의 어떤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갑자기 염증이라든가 꺾어지는 그런 기운들이 많은 게 화체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의 특징으로는 여름에 강렬한 열기가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 모든 수기를 끌어내어 말려버린다. 그러니까 봄은 그 지상만 어떻게 보면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라면 여름은 지상 포함 지하의 모든 열기가 다 올라오는 그런 계절의 어떤 체질로 보시면 됩니다. 금체질은 하늘의 열기를 차단하고 단단하게 갈무리하는 시기. 계절의 특징으로는 혹시 여기를 이어받아서 메마른 열기를 간직한다. 그래서 한의 어떤 기운이 들어오지만 그 어떤 조한 그 어떤 열에 대한 부분은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지만 그래서 조한 기운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금체질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체질은 이제 수의 기세가 왕성하여 한기로 인해 만물이 움츠려 들고 냉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 계절의 특징으로는 겨울에 차가운 냉기가 지하까지 파고들어 지상의 모든 수기를 끌어내려 저장한다. 그래서 모든 양기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그런 시기를 수체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체질 위에서 이제는 어떤 장기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장기가 오행에 배속이 되는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다음 간장에는 목의 기운이 소장, 심장에는 화의 기운이, 비장, 위장에는 토의 기운이, 폐, 대장은 금의 기운이, 신장하고 방광은 수의 기운이. 어려운 거 없죠? 혹시 3초 심포에 대한 부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많이 공부를. 그거 조금 있다가 심포라는 부분하고 우명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목체질의 특징은 간,
담의 기능이 폐대장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봄에 목에 올라가는 성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간담이 그 기운을 갖고 있어서 간담의 목체질은 폐대장보다는 간담의 기능이 훨씬 좋다.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목체질은, 그러니까 사상의 어떤 그 사상을 봤었을 때 음양은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습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습한 기운으로 간담의 기운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화체질의 기본 특징은 심소장이 심방광보다 기운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위로 어떤 열기가 모여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금체질은 간담보다는 폐대장의 기운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체질이 금체질이고, 수체질은 화체질과 반대로 심방광이 심소장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기운이 화체질은 아래로 몰려 있고, 수체질은 아래로 몰려 있고, 화체질은 위에 몰려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어쨌든 생명은 양의 기운의 어떤 이동이거든요. 아까 그 심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양이라는, 화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장육부의 어떤 그 장부 기능에서 하나가 더 들어간 부분이 이제 심포라는 개념으로 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포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심장을 싸고 있는 어떤 막을 심포라고 하고, 그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을 일컬어 심보가 어쩌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가 심장의 어떤 심포를 의미를 하고요. 그거하고 신장하고 연결돼서 열을 주고받는 부분을 우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열적인 부분에 보면 찬기운을 담당하는 좌신수, 콩팥이 2개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를 관장하는 콩팥으로 이해를 해서 좌신수라고 일컬었고요. 우명문은 신장의 오른쪽 부분을 화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 신장 2개를 기능을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는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신장이 2 기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심장하고 같이 열을 주고받고, 열에 대한 부분은 명문 쪽이겠죠? 그거를 식혀주는 부분은 신수일 거고요. 그래서 요 2개의 기관이 수체질에는 2개의 기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없으면 몸이 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자 일주를 갖고 있는 우리 34살 우리 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기운이 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개의 신장 중 오른쪽 신장은 명문이라고 했고, 왼쪽 신장은 신이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우신의 명문은 화를 관장하는 상화의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개의 줄이 신장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위로는 심장의 줄과 하나로 통하였다. 이게 심포하고 연결이 돼서 열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장의 어떤 우명문의 기능은 이제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체질은 비위가 차가워서 비위의 어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체질이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초는 또 다음 장에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알고 계시는 성기능과 생식기계통과 연관이 있고, 납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폐의 어떤 기를 신장이 갖고 있어서 호흡기계통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요게 이제 우명문의 그 양의학적 그런 기전이거든요. 어렵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신장이, 요게 심장은 보이시죠? 요 시상하부는 좀 익숙하지 않나요? 관성 배울 때 그 시상하부고요.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모든 그 기능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 관성으로, 인성으로 제가 배속시켜 놨었죠. 그래서, 뭐가 열이 좀 차가운 것 같다? 그랬을 때 이런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한쪽은 이제 신장으로 보내고, 한쪽은 갑상선으로도 보내요. 그 갑상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심포가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갑상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명문 어떤 심포의 기능이 우리 몸의 양의 기운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음의 어떤 호르몬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생명체가 최초로 사용한 호르몬이었어요. 이게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고세균과 미토콘드리아가 만나서 세포를 이룬 게 우리 몸의 세포라고 했잖아요. 얘는 산소가 필요 없는 애예요. 근데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예요. 우리 몸에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산소를 ATP로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게 보통 H2O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를 시키는데, 요때 그 전자를 제대로 H2로 못 만들면 이때 나오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고세균 입장에서는. 얘한테는 독이었을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그거를 어느 정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게 최초의 호르몬, 이거를 멜라토닌. 그게 요 최초로 사용한 호르몬의 기본이에요. 이제 나중에 세포 얘기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고세균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빠 엄마가 만나서 이제 결혼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둘이 저는 낳은 게 이제는 포옥시좀이라는 게 있거든요. 멜라토닌의 어떤 항산화 기능을 포옥시좀이라는, 저는 얘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얘가 산소를 과산화수소 형태로 바꿔줘서 이 안에서의 어떤 그 활성산소의 그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옥시즘이고요. 그러니까 쌤이 가져오신 그 향기가 얘를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의미는 얘가 강화되면 얘도 좋아져요. 그래서 뭐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해서 그 개운의 어떤 역할로 제가 쓰려고 하는 게 그 향기, 그런 물질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멜라토닌은 생명체 최초로 사용한 호르몬이다.
활동의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하루에 내 몸의 어떤 서카디언 리듬, 뭐 그런 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고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핵 및 미토콘드리아 DNA를 아까 설명드린 어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호를 한다는 얘기고요. 수명 타이밍을 조절하고 체중 조절, 면역 조절까지. 거기에 이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부분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양의 기능인 갑상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우명문의 기능이 부신이거든요. 얘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멜라토닌이,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성과체의 어떤 호르몬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은 이제 햇빛이 없는 그런 상태로 수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그때 갑상선하고 부신의 어떤 활성을 같이 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양의 기운을 다 얘가 꺼버려요. 그러니까 양은 음에서 나왔잖아요. 가장 먼저 만들어낸 호르몬이고, 양의 기운을 만들었는데 휴식이 필요하니까 멜라토닌을 가지고 양의 호르몬을 다 억제시킨 거예요. 그게 밤에 잠이 드는 기전이에요. 요게 위키백과에, 요게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9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거 한 해가 떨어지는 시점이니까 뭐 계절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쨌든 저녁 시간부터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밤을 대표하는 해 자축 시간에 제일 많이 분비를 하고요. 요게 끝나면 그 멜라토닌 분비가 7시 반 정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통 끝나요. 근데 요때 뭐가 나오냐면요, 내 양을 깨우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코티솔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의 기운, 이 코티솔이 이거는 제가 양방으로 좀 풀어낸 거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명문, 화의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침을 깨우는 화는 이제 코티솔이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깨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얘는 또 12시 되면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열을 만들어주느냐? 그게 갑상샘이에요. 그래서 양의 기운은, 그러니까 여기서 코티솔 말씀드렸죠. 얘가 부신에서 나오는 거고, 우명문이라고 한다면 얘가 심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는 수면 호르몬에 따른 체온이거든요. 이게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이고요. 얘가 코티솔이고요. 얘가 체온이에요. 보면 멜라토닌이 음이라고 했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니까 체온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코티솔이 나오는 시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정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는 이게 멜라토닌 음이에요. 이게 우리 표현을 하면 수예요. 수는 해자축이라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얘가
이제 양의 기운이에요. 얘가 코티솔이라고 보면 얘가 화의 기운을 뜻해요. 그러면 아까 체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게 뭘까라고 보면 이게 갑상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코티솔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침 7시, 6시, 7시 그 다음에 눈이거든요. 이게 12시라고 봤었을 때 이때부터의 어떤 열은 그래서 갑상샘이 올려주고 있다. 이거 한의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심포고 얘를 상화라 한다. 심포는 신장의 구명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장에서 나오는 양의학적 호르몬은 코티솔이다. 그래서 양도 신장과 심장 두 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나의 하루의 어떤 기운을 같이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간은 목체는 간이 폐보다 크다. 목은 습을 관장한다. 그리고 얘를 혈이라 부른다. 화는 심장의 기운이 신장보다는 크다. 그래서 얘는 열을 관장을 하고 얘는 다른 말로 얘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해요. 다음 금은 간보다 폐 기능이 더 크다. 얘는 조하게 만들고 얘의 기본 기능은 기를 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기라는 개념은 간과 폐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혈기왕성하다라는 부분은 음양의 기본적인 평형에서 조와 습의 어떤 기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개가 어느 정도 평형을 하는 그런 부분이면 우리가 혈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그러니까 한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게 그게 한의학적인 치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빼먹네. 수는 한약에서는 신장을 얘를 신장 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 있네 없네의 어떤 관념도 옛날에는 이런 식의 어떤 우리 몸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갖고 있는 정신, 그 다음에 뭐 혈기 이런 부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익숙한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체질별로 그려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뭐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기본 계절은 얘는 목이잖아요. 근데 목인데 물이 많으면 얘는 물을 빼야겠죠. 목인데 절절해요. 못 살아요. 얘한테 필요한 거는 수겠죠. 목인데 물이 없어요. 얘한테 필요한 거는 얘 수겠네요. 왜 얘가 훨씬 더 말랐죠. 그럼 엄청 넣어줘야겠죠. 저의 체질은 월지 여름이에요. 그래서 몸이 뜨거워요. 근데 다행히 수를 잘 갖고 있어요. 만약에 얘도 수이긴 한데 얘하고 얘가 없이 얘만 가지고 있으면 근이 없어서 물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아래 위로 근을 갖고 있어서 어떤 수가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부분이랑 어떤 화가 가지고 있는 수 부족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그 원인들이 조금은 좀 안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를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어떤 걸로 넣어주냐면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약재로 물을 끓여서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아로마, 예. 아로마로 밤에 항상 틀어놓고 자요. 그게 저는 주로 라벤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쌤 그 뭐 있죠? 아버비테. 예. 두 개 다 수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사주팔자 명운을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일단 체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임자는 아시다시피 수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신이니까 큰 산에 바위가 있고 임자가 있으니까 커다란 그 산에 뭐 호수가 끼고 있고 졸졸졸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연상되죠. 이게 여름이니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의 계절에 이 산은 여름이니까 뭐 푸릇푸릇하겠죠. 보기 나쁘지 않죠. 거기에 물도 흐르고 있고 뭐 구름도 껴 있고 뭐 흐르는 개울에 뭐 자갈도 뭐 있고 모래도 쳐 있어서 제 그림은 나쁘지는 않아요. 오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진토라는 게 있거든요. 걔는 수를 갖고 있어서 좀 습해요. 그래서 진토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얘의 어떤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은 의미로 가을의 이미지거든요. 가을은 조해요. 그래서 조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을도 양의 기운이라서 물이 좀 필요해요. 추워 보이죠? 그냥 그나마 따뜻하게 요 그림은 밤인 거 보니까 따뜻한 거 보니까 정화가 있는 사주겠네요. 근데 나무도 있고 뭐 겨울이니까 뭐 눈 있고 얘는 겨울인데 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그림은 다 화가 없는, 아, 여기 화가 있긴 있네. 근데,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난 병화가 있어서, 그래도 견딜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